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봄 기온을 한층 더 느끼는 3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너머는 지난주부터 사법개혁을 주제로 대담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진강 목사님 함께해 주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저희가 양심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우리 법관의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들, 또 이유 분석도 몇 가지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법원의 역사 가운데 소위 사법살인이라 했던 그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흑역사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해방 직후에 식민지 친일 청산에 관한, 역사 청산에 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범국가에 대한 유럽 사회의 처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처리, 이게 비교하는 것은 뭐 직접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법원의 흑역사도 그런 역사 정리가 잘못되지 않은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인사말 겸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법원에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 데는 역사 정리를 등한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이 나치 시대 때에 그 정치 재판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거나 감옥에 보낸 그 일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그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 이제 이런 판사들을 좀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그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 339조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제 판사가 당사자 일방에게 고의로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에 1년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치 시대 때 그 정치 재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실상 제일 아주 심했던, 그러니까 제일 책임자였던 그 독일 법원장이 프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 법원장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종전 직전에 그 연합군의 그 공습 때에 그 독일 그 법원이 그 폭격을 맞았거든요. 그때 그 폭격 그 잿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죄를 그렇게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끝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좀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금도 이 법이 그대로 존속돼 있어 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피해를 봤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제 고발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뭐 고발이 남발되거나 또 그런다고 다 기소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 법조인 소위 판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긍정적 그런 좋은 그 판결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회는 그 선진적 측도의 아주 기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자, 오늘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우리 시대의 법관은 누구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흑역사를 말하면서 친일파 법조인들의 대법원장 역사도 살펴보았고, 그래도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예.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은 예, 참 예. 기대해 볼 만한 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초대 이렇게 첫 단추를 가인 김병로 같은 분을 이렇게 대법원장에 세워서 네. 잘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굴절되고 이제 오늘 16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후퇴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 김병로 이 대법원장은 그 1887년 이게 구한 말에 네. 이분이 전북 순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05년 그 울산 늑약 당시에 네. 그 최익현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을 때 네. 네. 그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그 싸웠던 이제 그런 네.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메이지대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성 전문학교 그 교수 그리고 보성 전문의 이제 강사 뭐 네. 이런 것들 역임하다가 그 1919년 그 3.1운동이 나던 해죠. 네. 그때에 부산지법 밀양지원 판사로 그렇게 이제 갔다가 네. 1년도 안 돼서 다 그만둡니다. 이 네.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서 주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독립운동가들을 네. 이제 김상옥 그 열사라든지 네. 뭐 그 외 숱한 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했던 그 노동쟁의 또 뭐 원산 파업 노동자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법조인으로서 그런 변호사 활동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시대 그 사회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일테면은 그 조선교육협회가 이렇게 창립될 때 발기인으로 네. 이제 참여도 했고 또 조선민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민간인 중심으로 그 대학을 세울 때 네. 그 기성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든지 네. 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조선 물산 장려운동 네. 뭐 네. 그런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제가 그 변호사 그 정직 처분을 내리죠. 그런데 이분이 34년 기록에 보면은 네. 그 이후에 그냥 그걸 접고 양주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는 이분이 1948년 그 초대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 수립과 네. 함께 이 대법원장에 임명이 돼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민특위의 재판장으로 활동을 하고 네. 그러나 뭐 다 알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족 정기를 이렇게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좌절되고 이렇게 굴절되고 예. 특히 그 4.4 그 1954년에 있었던 사사업개헌 개헌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맞서서 비판을 합니다. 네. 김병로 대법원장이.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관들이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거나 네. 또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소위 야권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그 많이 풀어줘요. 이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하느냐면 이 판사들이 너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단히 이제 아주 그 대통령의 그 담화에 대해서 비판하지요. 예. 그 얘기는 임명은 비록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 법원의 정말 그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그것을 소신 있게 그 양심과 법에 따라 그 판결하는 그 판사들의 지위, 그 독립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예, 예. 이제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예, 예. 일제와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했던 그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네, 네, 맞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만큼은 남다른 신념이 있었을 것이고 예,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이죠. 반민특위법의 초대 위원장 재판장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한 신념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 어쨌든 되는 거지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뭐 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네. 그 이 한국 법조사에서 드물지만 네. 그래도 사표가 될 만한 이제 몇몇 그 판사들이 있습니다. 네. 가인 김병로 선생과 더불어서 또 한 분 이렇게 얘기되는 분이 네. 그 김홍섭 판사라고 김홍섭 판사. 예, 김홍섭 네. 판사인데 이분은 1915년에 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좀 비난했든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그 일본인 그 법률사무소에 뭐 요새로 얘기하면 뭐 사환이랄까 그 일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거기서 그 이게 좀 뭐랄까 독학으로 네. 법률 공부를 해요. 이분이.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본 니혼 대학 그 일본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2년 다니면서 이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2년 만에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는 바로 이 김병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이분 그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시절에 네. 운영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잠깐 동안 검사로 이게 활동을 하면서 그 정판사 위조 사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 화폐 위조 사건이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파헤치기도 한 그 활동을 하는데 네. 아주 바로 그 회의를 느끼고 네. 이제 그 그만두고 그리고 뚝섬에 가가지고 농사를 이제 져요. 네. 그러다가 이 김병로 선생이 이제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네. 지금 시국이 이제 어떤 때인데 그렇게 가서 농사 짓냐 다시 법조계로 나와라. 네. 이렇게 아주 간청을 해서 다시 이제 법조계로 나가가지고 이분이 그 판사로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지법원장까지 역임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참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50세 되던 때에 네. 간암으로 그렇게 일찍 그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이 김홍섭 판사가 아직까지도 이 법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네. 이분이 늘 그 재판관으로서 네.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재판할 수 있는가. 네. 그 얘기는 내가 재판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그렇게 회의를 느꼈다고 그래요. 회의를 네. 했다. 그러면서 기본 인권은 인간의 기본 인권은 법 위에 있다. 네. 법보다 우선이다. 인권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천부적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좀 그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분은 그 법원장 시절에도 굉장히 그 청렴한 또 법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늘 그 흰 고무신에 그리고 법원장에게 주어지는 관용차이가 다 거부하고 예. 흰 고무신을 신고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늘 또 도시락을 이렇게 지쳐 먹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렴, 결백한, 강직한 그런 이제 법관의 표상인 거죠. 네. 그 1995년에 근대 사법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법관 한 360여 명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네.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그 선배 법관이 누구냐. 네. 이제 이런 그 질문에 이 법관 여기 참여했던 그 법관 대다수가
첫째가 가인 김병로. 네. 초대 대법원장 그렇죠. 하셨던. 둘째가 이 김홍섭. 네. 이 두 분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런 아마 그 자기 신념 그런 그 인간에 대한 그 깊은 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네.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비록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 죄인이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그 불만이나 그 어떤 그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내가 마땅하게 받을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럴 정도로 그 법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깊은 그 신뢰를 주었던 분이고 네. 또 그 자기가 언도했던 그런 그 수인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네. 그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의 여러 그 명칭이 있어요. 이분을 부르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수인들의 어버이다. 네. 또 법의 속에 성의를 입은 사람이다. 네. 성의. 그 굉장히 네. 존경받았다는 아주 상징적 그렇습니다.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도 법관이다. 네. 그분 그 묘지석에 보면 사도 법관 김홍섭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참 그 법조그래도 역사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흑역사 속에 참 진주 같은 그런 그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또 한 분이 네. 그 이찬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판사로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네. 나중에 그 진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거기에 깊은 그 죄책을 그 느끼고 네. 법복을 벗고 바로 엿장수로 해서 한 3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네. 나이 38살 되던 해에 금강산 암자로 들어가서 그 이제 소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구도 잘 몰랐는데 네. 일본인 판사가 네. 거기에 그 왔다가 그만 이분을 알아봤군요. 발견 네, 네. 이제 한 것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판사를 했던 사람이다 해서 판사 스님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그 바로 그 해방 후에 그 초대 그 종정을 하셨 종정을 네, 했던 효봉스님. 효봉스님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 제자로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법정스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속해서 시인으로 있지만은 그 고은 선생. 고은 선생 네. 뭐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스승으로도 알려졌고 예. 뭐 제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